영업이익이 5라면은 이자 보상 비율은 500 또는 50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높을수록 긍정적인 비율이 되겠죠. 그리고 에비타 이자 비용 비율인데 에비타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서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EBIT 세전 이익에서 디플레이션하고 아모르타이제이션 이런 것들을 합친 개념이라는 뜻인데 세전 현금 흐름 요게 이제 세전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 이자 비용에 대한 비율을 측정하는 그런 공식이 되겠고요. 그래서 부채 비율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비율은 몇 %가 정답이다, 적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통상적으로 부채 비율은 한 100% 정도 선이 이렇게 건강한 기업의 척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자기자본 비율은 한 50% 정도, 차입금 의존도는 한 30% 정도. 물론 이게 정답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 틀리긴 하겠지만은 통상적으로 얘기 나오는 비율들 수준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레버리지 비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일단 부채 비율은 총 이제 자기 자본분의 즉 자본 4080분의 6650 나머지 부채를 합친 게 162%다라는 얘기고 요거는 요 업종에 대한 산업 평균을 확인해봤을 때 이렇게 나왔더라라는 일종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부채 비율이 산업 평균보다 높으니까 일단은 좋지 않다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 자본 비율 요것도 자기 자본 요거는 총 자본입니다. 총 자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합친 그게 이제 재무상태표상 차대 일치를 통해서 총 자산과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총 자산 즉 총 자본 중에서 자기 자본 차지하는 비율이 38%, 업종 평균 50%, 이것도 좀 낮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차입금 의존도는 전체 총 자본 중에서 이자 발생 부채 즉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 이 비율을 보니까 56%다. 산업 평균은 30% 정도로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조금 안 좋다는 얘기고 차입금 평균 이자율 이자 비용이 여기 428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체 총 차입금 중에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428이면은 이자율이 한 10% 정도 된다. 근데 산업 평균은 한 5% 정도 이자율을 부담을 하고 있더라 하면은 저희가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자 보상 비율 같은 경우 이자 비용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얼마나 갚을 수 있느냐 영업이익 1390 요걸로 이자를 3번 정도는 갚을 수 있다라는 건데 산업평균이 한 3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는 일단은 산업평균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일단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제 요것들은 이렇게 산정을 해보면 되겠고 그래서 요것들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 일단은 살펴보면요. 1차적으로 부채 관련된 비율들이 다 높습니다. 즉 회사 어떤 자산이나 자본 관련해서 부채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이자율이 높습니다. 즉 회사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낮게 평가가 돼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대신에 회사가 벌어들이는 어떤 이익으로서는 이자 비용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 즉 이자 부담 능력은 충분치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분석을 하는 주체별로 다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 수준은 조금 높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자는 우리가 충분히 갚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러한 영업을 통해서 부채 부분도 상환할 능력이 된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반면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부채 비율도 높고 이자율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차입금 수준을 줄여야 된다. 여신 회수 이런 쪽으로 이제 의견을 표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불경기라든지 향후 이제 경제 상황에 의해서 이자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오히려 회사로서는 지금 이자 보상 비율 근근히 버텨오던 게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자를 상환할 능력과 아울러서 차입금을 상환할 그 여력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뭐 금융기관과 회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차입금 수준을 일단은 낮춰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는 뭐 요 분석상으로는 공감이 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요 이자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은행과의 협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더 낮은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으로 뭐 갈아탄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관련된 비율 중에서 마지막으로 안정성 비율입니다. 이거는 조달된 자본, 아까 말씀드린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이게 자산에 얼마나 적절하게 배분이 되는가 뭐 그런 내용인데요. 비유동 비율, 예전에는 고정 비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본분의 비유동 자산, 즉 자기 자본이 비유동 자산에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는가. 요거는 가정이 자기 자본이라는 거는 즉 회사의 자본금, 이거는 지금 당장 상환할 의무가 없는 그런 자본이죠. 즉 일종의 장기 자본 내지는 영구 자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상환할 의무가 회사가 청산하기 전 혹은 뭐 자본금 감소, 감사를 하기 전에는 상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가정은 그러한 자기 자본은 전부 다 유동자산이 아닌 비유동자산으로 투자된다. 비유동자산이라는 거는 뭐 현금이나 뭐 재고자산을 제외한 뭐 유형자산. 주로 이제 그쪽이 되겠죠. 유형자산하고 장기투자자산.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된다. 라는 가정이 있고 또 한 가지 의미는 그 유동자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회사 뭐 공장이나 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샀을 때 이것들은 살 때는 돈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그 돈을 빼내려면 결국 그 토지나 건물을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수시로 뭐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자본으로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 게 철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자본 중에서도 가장 기한이 긴, 즉 기한이 없는 자기 자본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 일단 그런 과정에서 시작을 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비유동 장기적 확률, 요거는 뭐 같은 논리인데 예를 들어서 토지나 건물을 사는데 그러한 영구 자본, 자본금으로 투입을 하기도 하지만은 장기 부채, 장기 차입금, 뭐 은행에서 뭐 10년 내지는 20년짜리 뭐 차입을 한다든지 뭐 그러한 비유동 부채까지도 비유동 자산으로 투자된다. 즉 비유동 자산은 단기 차입금이 아닌 비유동 부채하고 자기 자본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상당히 유사한 비율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확장이 된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 비율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정상태표 일단 예시와 앞에 거하고 비슷한 거고요. 비유동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자본분의 비유동 자산, 즉 4080분의 비유동 자산 5100 이렇게 나눠보면은 125%입니다. 산업평균은 110%고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산업평균은 자기자본을 비유동 자산으로 다 투자를 하고 나머지 10% 정도만
다른 걸로 투자를 했는데 요 회사는 자기 자본 100%를 다 투자하고 25%를 자기 자본 이외에 다른 재원으로 투자를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을 초과해서 투자했다, 그런 개념이고, 나머지 이제 부분까지 확장을 한다면은, 비유동 부채까지 확장을 한다면은 산업평균 95%인데, 이 회사는 자기 자본하고 비유동 부채를 합치니까 이 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비유동 부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즉 비유동 자산을 투자를 하는데 장기 차입금으로 조달을 했다. 즉 요거는 단기 차입금으로 조달하지 않고 장기 차입금하고 영구 자본으로 투자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그런 비율이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그 재무상태표 관련된 비율들을 쭉 일단 좀 살펴봤는데, 첫 번째 유동성, 그 단기 채무 지급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뭐 이자율, 이자 보상률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봤고, 세 번째, 조달된 자본이, 즉 조달된 자본, 장기 자본 위주의 분석이 되겠죠. 자기 자본과 비유동 부채, 그것들이 비유동 자산 쪽에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이 꼬리표가 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본 가지고 뭐 비유동 자산 투자할 수도 있고 다른 뭐 투자할 수도 있는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가정, 비유동 자산은 장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게 원칙이다라는 가정하에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살펴봤고요. 다소 좀 딱딱하고 좀 획일적인 내용이라 조금 지루하실 텐데 한 5분 정도만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 하시죠. 예, 5분만 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시는 거죠? 네. 되게 오랫동안 만나시는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멀리서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보니까 구미, 울산, 포항, 진주, 그다음에 뭐 서울에서도 저기 뭐 성동 쪽도 있고, 인평 쪽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울산 같으면은 끝나고 어떻게 내려가시나요? 안 내려가세요? 내일 또 볼 일 있으신 거예요? 네.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아까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쭉 알아봤고요. 이제는 손익계산서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매출액 총이익률, 요거는 말 그대로 매출액 중에서 매출 총이익이 얼마를 차지하느냐, 일단 그런 거고, 뭐 뒤에는 그 용어 그대로입니다.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순이익이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 정도냐, 이런 건데 각 의미가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 즉 요거는 매출 원가가 가미가 된 개념이라서 생산 마진을 측정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영업이익, 요거는 경상적인 비용, 판매 관리비까지 고려가 된 항목이니까 영업을 통한 마진을 측정을 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산에 대한 효율성, 요거는 생산과 영업, 판매 관리에 대한 효율성까지를 포함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나머지 항목들을 뺀 순수한 기업의 이익, 최종 마진을 측정하는 비율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 이제 요것들은 매출액하고는 직접